뇌가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2%입니다. 1.4kg짜리 아주 작은 기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하루 에너지 중에서 약 20%를 이 작은 기관 하나가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어른 한 사람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은 뇌 하나가 하루에 약 300에서 400kcal 정도를 태웁니다. 그래서 밥 한 공기 반 정도의 칼로리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만큼의 에너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전력 소비 기관인 셈이죠. 네네.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네. 이 20%라는 게, 20%라는 게 머리를 많이 쓸 때 더 늘어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시험 볼 때라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는 이 에너지 사용량이 확 늘어났다가 그렇죠. 뭔가 멍 때릴 때는 확 줄어들고. 맞아. 상식적으로 그래야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 떨어진다면서 막 시험 전에 막 초콜릿 까먹고. 맞아. 네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이 미국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의 신경과학자 그 마르커스 라이크 교수님께서 2001년에 이걸 정밀하게 측정을 우와. 했어요.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고할 때 뇌 에너지는 얼마나 더 쓰일까? 상식적으로는 막 30%, 50%씩 막 늘어날 것 같죠. 네. 그쵸. 2배, 3배 이렇게 들어. 두뇌 풀가동이란 말이 왜 있겠어요? 아니 실제로 막 머리도 뜨거워진 느낌인데 공부 맞아, 열심히 머리 하면 시끈시끈 아프고. 왠지 맞아. 더 쓰는 느낌인데. 네, 근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작업 상태와 휴식 상태의 이 에너지 소비 차이가 5%가 채 안 됐습니다. 아 공부한다고 막 초콜릿 까먹고 사탕 까먹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뱃살로 가고 있었네. 아니 반대로 멍 때릴 때 사탕을 까먹어야겠어요. 맞아. 에너지가 어마어마한데.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멍 때리고 있을 때 뇌가 100을 쓴다면 네. 어려운 수학 문제 풀 때는 105예요. 고작. 아이 고작. 전 상담하면서 사실 치매 가족분들 진짜 상당히 많이 만나거든요.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기 아이고. 때문에. 근데요,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미 떠나셨다. 사실은 몸만 있으신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실 때 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참 근데 이게 뭐 특정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한국이 지금 치매 환자가 무려 100만 명 시대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심지어 더 충격적인 건 요즘은 40에서 50대 이 초록이 치매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10대면 진짜 젊은데. 사실 제 주변에도 부모님께서 이제 치매로 고생하신 분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분들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들어보면 진단을 받기 몇 년 전부터 좀 신호들은 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신호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근데 그때는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나이가 들으니까 조금씩 변하면서 그러신가 보다라고 넘겼는데 지나고 봤더니 그거 하나하나가 시작이었구나. 전조 증상이었구나. 더군다나 이게 치매라는 게 또 어느 날 갑자기 어제까지 괜찮은데 오늘 딱 치매다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 모든 병이 그렇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되게 조금씩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네네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 조금씩 진행되는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채느냐.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겠다. 네. 그래서 대략적인 이해를 위해 단순화하면 치매는 의학적으로 크게 4단계로 보는데요. 네. 첫 번째가 경도인지 장애. 이건 아직 치매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치매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단계에서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이때 가장 흔한 게 같은 질문을 막 반복하는 증상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은 처음 묻는다고 생각했는데 옆 사람은 아니 방금 물어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단어가 잘 안 떠오르거나 또 약속을 했던 것 자체를 좀 자주 잊는 행동들도 나타나는 거고. 근데 이때는 치매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경도인지 단계를 잘 잡으면 치매로 진행되는 걸 늦출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경도인지 장애 환자 수가 19배가 늘었습니다. 10년 동안 19배?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 경도인지 장애 단계를 놓치면은 두 번째 단계인 알츠하이머 치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대한치매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경도인지 장애 환자 중 약 73%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이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매년 경도인지 장애 환자 중 10에서 15%가 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경도인지 장애의 치매 이환율이 높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일상생활에 분명한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가스불 켜놓고 그냥 집을 놔버리거나 어우, 위험해. 길을 갔다가 이거 어디지? 길을 헤매거나 가까운 사람 이름이 또 떠오르지 않거나 아유, 세상에. 그리고 이 시기 환자들이 또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본인이 자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이 경계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초기 알츠하이머 단계에서는 우울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중기 알츠하이머 단계인데요. 네. 이때부터는 본인이 자기 변화를 못 느껴요. 어떡해. 가족을 못 알아보기 시작하고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아주 오래된 기억만 남고 최근 기억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그래서 다시 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변한다고 하는 부분도 그래서 그런가 봐요. 옛날 기억은 살아있고. 네, 알츠하이머에서는 이제 보통 최근 기억과 관련된 해로부터 먼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는데 이제 오래적 기억은 상대적으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병이 많이 진행되면 이 단순한 기억 문제를 넘어서 언어 기능이라든지 운동 기능 그리고 삼킴 기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키는 것까지. 네. 실제로 말기 치매 환자분들은 이 연하 기능 저하로 인한 폐렴이나 영양 문제 같은 합병증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단계까지 오면 우리가 의료인도 아니고 가족들이 감당할 수 있는 단계는 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아니 그게 핵심이에요. 저는 사실 상담하면서 이 치매 환자들을 곁에서 돌보는 가족들이 진짜 어느 순간에는 진짜 환자보다 더 위태로워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목격했거든요. 이게 치매 간병 가족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간병을 하다 보면요, 본인 삶이 완전히 멈출 수밖에 아이고. 없거든요. 심지어 뭐 일을 그만두고 간병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형제들끼리 간병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맞네, 맞네. 근데 경제적인 부분도 좀 심각합니다. 치매 환자 한 분을 돌보는데 연간 평균 2천만 원 정도가 넘게 들어간다고 해요. 이걸 나라 전체로 환산을 해봤을 때 지금 연간 거의 20조 원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2060년이 됐다? 그게 10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라는 100조요? 이런 추계가 있는 걸 보면 이건 사회적인 문제로도 봐야 되는 거죠. 국가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요양원을 또 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또 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수도권 기준으로 요양원 대기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6개월이에요. 길면 1년 이상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 사이에 또 가족이 다 감당해야 되는 것들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막상 입소를 하게 됐다. 이것도 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비급여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합쳤을 때는 한 달에 그래도 1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맞아요. 이게 1년하고 2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씩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매가 이게 긴 작별 인사인 동시에 긴 경제 전쟁이기도 해요. 저는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든 생각이요. 아니 일찍 알았으면 달랐을 텐데. 아니 미리 알고 챙기지 않으면 정작 그 시간이 왔을 때 가족 모두가 준비가 안 된 채로 맞닥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치매가 공포스럽게 와닿는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 들으신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단계별로 쪼개서 들으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강연에서 말씀하신 그 시냅스들 잘려나가는 거, 시냅스 가지치기 일명 그런 것들이 치매가 진행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맞나요, 교수님?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 물론 실제 알츠하이머병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질환이고요. 단순히 이제 시냅스 가지치기 하나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나이가 들잖아요. 미토콘드리아 수도 줄어들어, 에너지도 줄어들어, 그러니까 기억도 잃어버려, 치매도 걸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그건 것 같아요. 이 미토콘드리아 수를 다시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나요? 그 방법이 있어서 저희가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의 와, 이 방송을 만든 진짜? 거지요. 자,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늘린다. 이 명제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PQQ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PQQ가 네. PQQ? PQQ는 조효소의 일종으로요. 조효소는 어떤 거냐면 효소라고 하는 본체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쉽게 말해 배터리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PQQ라고 하는 조효소는 1964년 노르웨이 생화학자인 옌스 하우게에서 처음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때 박테리아를 연구하던 중에 포도당을 분해하는 효소 옆에 붙어있는 특이한 물질이 있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실체가 뭔지 명확하게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이 됐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솔즈베리 연구팀이 베일에 쌓여있던 이 물질의 정체를 밝혀낸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얘가 전자를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또 전자를 굉장히 잘 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격이 전자를. 좋았군요. 그렇죠. 일종의 산화환원 반응이 전자를 주고받는 건데 이 산화환원 반응을 조절하는 에너지 배달부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롤로 퀴놀린 퀴논 줄여서 PQQ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가 인류가 1979년이 되어서야 우리 몸의 엔진인 미토콘드리아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배터리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게 된 거고요. 2010년이 됐습니다. 미국의 UC 데이비스 연구팀이 PQQ는 단순한 조효소가 아니라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생성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 PQQ라는 게 대체 어떤 식으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생성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이 PQQ의 작용 기전을 살펴보면요. PQQ는 일단 이 미토콘드리아의 생성을 유도하는 PGC1알파라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로 인해 이 새로운 미토콘드리아가 또 생성될 수 있는 건데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PQQ 이 투여 농도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대조군 대비 20에서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로 치면은 4기통 엔진이 8기통 엔진이 된 겁니다. 그럼 그만큼 에너지 생산이 막 급증하겠죠. 그렇네. 게다가 이 PQQ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에서는 공통적으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와 이 ATP 감소가 관찰되거든요. 그런데 이 PQQ가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를 늘릴 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까지 개선해주면 당연히 우리 세포는 더 많은 ATP를 생산할 수가 있겠죠. 원래 우리 몸에 포도당 같은 에너지원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2개의 ATP가 만들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거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기능해야 추가로 30개의 ATP가 더 생성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PQQ가 ATP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요. 결과적으로 ATP의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실제로 보고된 논문에 따르면 G세포에 PQQ를 투여하자 ATP 생성을 증가시키는 효소가 약 30% 이상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아니 얘도 조효소 옆에 붙어 있었던 애를 뭔지 모르다가 알아낸 게 PQQ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 친구 따라 오디션 갔는데 얘는 떨어지고 따라간 놈은 붙는 거죠. 꼭 옆에 뭔지 몰랐던 애들이 세상에 기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PQQ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랑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지금 막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뇌세포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뇌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이 에너지 대사는 이 신경세포의 건강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특히 신경세포들은 서로 긴 신경돌기와 시냅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연결을 유지하고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 자체가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가 노화라든지 인지 기능 저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배양된 신경세포 사진입니다. 네,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 신경세포가 이 주변과 연결하기 위해 뻗는 신경돌기의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해당 연구팀은 이 신경성장인자인 NGF가 존재할 때 이 신경돌기 성장에 엄청 길어졌네요. 네, 여기 다음으로 보시는 사진처럼 이 신경돌기가 더 활발하게 성장하면서 세포 간의 연결이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됐습니다. 와 지금 저렇게 길어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뇌는 단순히 고정된 회로가 아니라 환경과 활동 그리고 이제 세포 상태에 따라서 연결 강도가 계속 변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이게 길어지니까 다시 연결이 다다다다닥 되기가 되게 쉽겠네요. 그렇죠. 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신경 세포체는 하나인데 팔다리가 길어지더라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2015년에 연구된 논문에 따르면 이 신경성장 인자인 NGF의 합성을 PQQ가 또 즉각적으로 촉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PQQ가 신경세포의 안테나 역할하는 이 신경돌기를 실제 얼마나 성장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실험 결과를 보면 PQQ를 투여한 신경세포의 성장이 대조군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